안녕하십니까. 조병욱입니다. 지금부터 법원직 시험 대비 객관식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법원직 시험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법원 행시도 있고 법무사 또는 승진 시험 등등이 있습니다. 자, 이번 강의는 법원직 시험 각종 시험 중에서 사무관 승진 시험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 승진 시험을 위주로 해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출제 문항은 사무관 승진 시험은 민사법으로 돼 있죠. 민법과 민사소송법 합쳐서 40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험에 출제 경향, 그러니까 출제 문항을 우리가 확인을 해봤을 때는 민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각 20문제씩 출제가 되었고, 자, 여러분이 익히 잘 아시겠지만 민법은 총칙, 그 다음에 물권법, 채권법, 제3편이죠. 1편 총칙, 2편 물권법, 제3편 채권법. 그 다음에 자 제4편에 우리가 친상법, 줄여서 그냥 가족법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0문항 중에서 전체 20문제, 민사소송법 20문제, 합쳐서 이제 민사법 40문항. 그럼 민법 20문항 중에서 출제 근저의 출제 문항수를 보면 민법 총칙에서 7문제, 그렇죠? 그 다음에 물권법에서 4문항, 그 다음에 채권법이 범위가 대단히 많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잠시 후에 이제 조문 한번 여기 참고로 한번 이렇게 나열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채권법은 그 양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데 민법 총칙과 출제 문항수는 같다는 거죠. 7문제 정도. 그 다음에 가족법이 가장 약하죠. 2문항. 이렇게 해서 전체 20문항이 출제가 된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는 전체 강의를 48시간 정도를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 분량은 물론 1000페이지가 넘습니다. 약 1100, 정확하게 26페이지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요. 일단 뭐 48시간 나누어서 이렇게 시간당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한다면 매 시간당 약 한 24, 5페이지 정도, 20페이지 이상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강의의 양을 절대적인 그러한 양으로 나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요. 출제 문항의 어떤 비중, 중요도에 따라서 적절하게 안배가 될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총칙은 뭐 상대적으로 가장 조문의 분량, 그러니까 그 어떤 절대적인 양으로 보면 조문의 양으로 나누어 보면 가장 뭐 많지는 않지만 채권법에 비하면 많지는 않지만 출제 문항은 그래도 7문항이라는 대단히 중요한 같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뭐 이렇게 조문이 몇 조에서 몇 조까지냐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기본이고 시험 문제에 이런 거 몰라도 전혀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한번 나열해 보죠. 그러니까 민법 총칙은 1조부터 184조까지, 물권법은 185조에서 372조까지, 그다음 채권법이 앞서 표현드렸습니다만은 가장 방대하죠. 373조에서 766조까지 대단히 방대하고요. 그다음 가족법은 767조에서 친상법 묶어서 표현하겠습니다. 1118조까지 이렇게 우리가 법전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총칙부터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익히 아시리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이제 처음 관심을 갖고 이제 승진 시험에 이제부터 처음 준비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이러한 뭐 경향에 대해서도 좀 생소하시리라고 봅니다만은 사실은 조금 관심을 갖고 있었던 분들은요, 문제 출제의 어떤 경향을 보면 출제가 되었던 지문들이 반복 출제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절대적으로 이 법원직 시험은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거의 뭐 제가 봤을 때는 9할 이상, 90% 이상은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직 다른 민법 시험하고는 확연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지문이 판례 중심의 문제는 어떻습니까? 지문이 긴 것이 특징이죠. 짧지 않고 긴 것이 물론 지문이 짧다고 쉽고 길다고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시험은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되다 보니까 지문이 대단히 긴 것이 특징이다. 물론 이제 구급 시험이라든가 법원 서기부에 해당되는 구급 시험이나 또는 능력 시험이죠. 그냥 줄여서 능력 시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재에 출제되었던 그 표기들이 다 붙어 있으니까 보시면 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구급이나 능력 시험 문제는 상대적으로 법원 행시라든가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이라든가 또는 법무사 시험에 비해서는 지문이 짧은 것이 특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짧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짧고 좀 수준이 좀 평이한 수준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반 시험과는 좀 판이하게 다른 출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드리고자 하는 표현이 뭐냐면 반복 출제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다 보니까 중요한 판례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각 그 파트별이라 할까요? 어떤 그 장별로 각 장별 예를 들면 민법 총칙의 서론 또는 뭐 권리주체 자연인 또는 권리주체 법인 그다음에 권리 객체 이런 각 장별로 챕터별로 앞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조금 중반 이후로 가면요. 그 장별로 문제가 이제 앞에 나왔던 것이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 교재가 분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죠? 무려 1100여 페이지가 이상이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교재를 딱 잡았을 때 학습 부담이 굉장히 부담이 들고 기가 좀 죽죠. 아무래도 이렇게 좀 다운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으실 텐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반복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고 또 기출문제는 기출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이제 충분히 공략해낼 수 있다. 그러니까 양은 많지만은 공략해낼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제가 미리 강의에 앞서서 미리 뭐 중요한 문제 여러분이 꼭 이건 풀어보셔야 되고 풀지 않은 문제는 제가 풀어드리지 않은 문제는 여러분이 스스로 풀어 나갈 수 있게끔 미리 중요한 문제 반복 출제되어질 가능성이 높은 문제 위주로 해서 미리 체크를 제가 미리 검토를 한번 하고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막연하게 그냥 뭐 제 마음대로 임의대로 이것저것 찍어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미리 어떤 그 경향에 따라서 이렇게 맞춰서 이제 진행을 해 나가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본 강의가 시작되면요. 할 말이 너무 많고 또 풀어야 나가야 될 문제가 분량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수적인 설명을 표현을 드릴 시간은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수업 시작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좀 우리 시험과 관련된 앞으로의 그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곧 본 강의 들어갈 텐데, 자, 마지막으로 또 이것입니다. 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이건 뭐 여러분이 제가 모를까봐, 표현하는 게 아니라 잘 알고 있는 사항을 표현 드리는 건데요. 뭐냐면,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예상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출문제는 곧 예상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경향이 더더욱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공부하시는 이런 법원 관련 시험은 그러한 경향이 일반적 시험보다도 훨씬 그러한 경향이 짙다는 겁니다. 그럼 일반 시험 제가 자꾸 일반 시험이라고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일반 시험이라고 한다면은 뭘까요? 뭐 지금 아시다시피 사법 시험은 없어졌으니까 예를 들면 뭐 변리사 시험이라든가 또는 뭐 감정평가사 시험이라든가 공인노무사 시험이라든가 또 뭐 비록 필수 과목은 아니고 선택 과목으로 민법 총칙만 출제가 40문제가 출제가 되지만 세무사 시험에도 민법이 출제가 되거든요. 과목이 있거든요. 선택 과목으로 민법 총칙만 40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변리사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정평가사 뭐 공인노무사 세무사 등등 이러한 시험을 제가 통칭해서 그냥 일반적인 민법 시험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시험과 상대적으로. 그래서 그러한 일반 시험에서는 또 그런 경향이 짙지만 훨씬 여러분의 법원 관련 시험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보다 많고 경향이 짙다는 겁니다. 뭐가요? 기출문제가 이렇게 가장 좋은 예상 문제다. 반복되어서 출제되어지는 지문이 그런 성향이 더더욱 짙다. 의 표현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
기출문제가 가장 좋은 예상문제다라는 점. 그래서 이 교재를 제가 미리 받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 기출문제, 모든 문제가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리고 해설이 그야말로 지나칠 정도로 자세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나칠 정도라고 표현했지만은 너무너무 꼼꼼하고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이건 독학용으로 공부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이제 그 느낌과 기분이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체크하고 같이 이제 풀어나가지 않는 그러한 시간 관계상 여러분에게 맡기는 문제도요, 해설이 너무 꼼꼼하고 자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설을 여러분이 대조를 하면서 풀어나가시면은 해결이 안 될 것은 거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언급드리고 이제 바로 본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은 한 50분 내외로 이렇게 시간당 진행을 하고 잠시 또 여러분 휴식을 좀 취하셨다가 다음 시간으로 이어서 가고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러면 교재 3페이지 되겠네요. 우리 앞에 머릿말, 목차 이게 넘어가고 본문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이 문제가 너무 쉬운 건데 그래도 이제 첫 번째 이 교재 첫 번째 문제라 그냥 예의상 이렇게 한번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만은 자, 보겠습니다. 다음 중 판례에 의해서 확인된 관습법이나 관습법상의 제도가 아닌 것 했는데 1번의 분묘기지권은 자, 우리 이것들은 이제 해당 부분 가면 분묘기지권은 어디서 나올까요? 물권법의 특수지상권에서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해당 부분 가면 나옵니다. 또 3번의 명인방법도 마찬가지 물권법 서론 부분에서 관습법상의 하나의 공시방법으로서 설명이 또 여러분 문제 지문에 또 나올 테고요. 4번도 마찬가지 관습법상의 법정상권도 이것도 역시 물권법의 용익물권 지상권에서 특수지상권의 일종으로서 또 이제 분류로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미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해설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만은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의 제도로서 예를 들면 세 가지 그 전형적인 유형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알려진 것이 뭡니까?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그 사례가 뭐죠? 타인의 토지에 조상의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지냈을 때 이때 그 분묘가 있는 밑바닥 토지와 주위 일대에 대해서는 일종의 특수지상권의 일종인 권리를 취득하니 이것이 우리는 관습법상의 하나의 특수지상권의 일종으로서 분묘기지권이라 한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관습법상 제도고요. 3번에 있는 명인방법 어때요? 명인방법은 역시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으로서 미분리 과실 또는 수목 집단에 대한 소유권 이전에 관한 명인방법이다. 이렇게 정식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목차를 목찰 여러분, 자, 이렇게 목차를 세웠다든지 목찰입니다. 산등성에 올라가는 입구에 과수나무 집단이 있는데 그게 이제 꼭 나무로 만든 묘비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입상금지 이 과수나무 집단은 아랫마을 누구 소유임 이런 식으로 목차를 몇 군데 세웠다든지 또는 표피를 깎아서 묵설을 해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새끼줄을 삥 둘러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여러분 관습법상의 공시방법을 하죠. 이런 것은 출제되는 것이 전혀 아니지만 모르셔도 아무 관계가 없지만 이러한 것들이 관습법상의 하나의 공시방법으로서 이렇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은 미분리 과실이나 수목 집단은 토지와 관념상 분리해서 관념상 실제로 뽑아낸다는 뜻이 아니라 토지에 고착되어 있지만 그 집단을 하나의 관념적으로 분리해서 사고 팔고 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의 관습법상의 법정상권도 마찬가지죠. 역시 해당 부분 가면 또 자세히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였는데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A 소유인데 예를 들어서 건물을 B에게 매도를 하면서 만약에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각기 다르게 되었을 때 건물을 철거할 수 있다는 그런 특약이 없이 자연스럽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이렇게 다르게 되었을 때는 건물 소유자 B는 토지 소유자 A에 대해서 당연히 어떠한 권리를 취득하느냐 법정상권을 관습법상 법정상권을 취득한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인 아주 중요하죠. 해당 부분에 가면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서 해당 부분에 가서 여러분 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2번에 있는 전세권은
예? 어떻습니까? 여러분 민법 제303조 이하에 규정되어 있는 하나의 용익물건으로서 물론 담보물건의 성격도 아울러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관습법상 제도가 아니라 바로 우리 성문법상 즉 우리 민법이라는 법률에 당연히 규정되어 있는 그와 같은 제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그냥 첫 번째 문제라 여러분 한번 풀어보았고요. 네, 여러분 시험에 적어도 뭐 승진 시험에 이런 정도의 기본적인 문제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4페이지.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형성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여러분 이제 뭐 몇 년도 어떤 시험에 출제가 되었다는 것은 이런 것은 시간 그런 표현을 아예 하지 않겠습니다. 뭐 교재극이 다 나와 있고 네, 그런 표현 자체가 시간을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시키는 것이니까 표현하지 않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이 민법은 아무리 판례는 결국 뭡니까? 분명히 그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죠. 어떤 사실관계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다툼이 벌어졌고 그에 대한 판례가 판시가 되었다는 그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중요한 판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질판에 제시를 해야 되고 사례를 들어야 되고 그렇죠? 설명을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칠판에 판서나 그림을 좀 많이 그려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PPT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는 것을 매우 답답하게 생각합니다. PPT 띄우고 하면요 판사할 공간도 별로 없고요. 저는 굉장히 답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강의는 과목별로 이제 성향이 다르니까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쓰지 않겠습니다. PPT를 쓰지 않고 바로 칠판에서 필기해야 될 부분, 필기라기보다 이제 판서를 해야 될 부분을 이렇게 바로 제시를 하고요. 그림 그려서 설명드려야 될 부분 설명드리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더 이상 여러분 군더더기 표현은 더 이상 드릴 게 없고요. 바로 이제 부지런히 문제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요, 그 4페이지 1번은 형성권. 자, 우리가 이제 민법 총칙에서 총칙에서 서론 부분에서 뭐 서론 부분에서 출제가 자 보시죠. 민법 총칙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여기 목차를 한번 제시해 보면 민법 총칙 제1장 서론 그죠? 제2장 권리주체 자연인. 그러니까 권리주체를 제가 자연인과 법인으로 나누겠습니다. 3장 법인. 그 다음에 4장의 권리 객체. 좀 줄였을게요. 그 다음에 제5장 법률행위.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죠. 문제가 역시 집중되는 부분이죠. 법률행위. 자, 그 다음에 마지막 6장. 우리가 이제 기간과 뭐가 나옵니까? 소멸시효가 있잖아요. 소멸시효.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이제 시작한 부분이 어디냐면 이 서론이거든요. 제일 앞부분. 앞부분이고 이 앞부분에서는 물론 뭐 이렇게 부수적인 부분도 뭐 있습니다. 그렇죠? 뭐 민법이 실체법이고 그다음에 뭐 사법이고 공법과 사법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런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한 그런 부분들 다 나옵니다만은 다 차치하고요. 시험 문제는 항상 예견되는 부분은 뭐냐면 신의성실의 원칙. 물론 이제 신의성실의 원칙에 나가서 이제 권리남용 금지 원칙, 권리남용 이런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문제가 되죠. 이 관련된 판례. 그리고서는 출제가 간간히 이제 출제가 되어지는 것이 방금 이 부분 1번처럼 사건의 종류입니다. 사건의 종류. 그렇죠. 뭐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하는 부분이죠. 근데 그 사건의 종류 중에 이제 작용에 따른 분류에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이렇게 이제 분류가 나오시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빈도가 있는, 가장 출제가 잘 되는 게 뭘까요? 사건의 종류 중에서 형성권이 되겠습니다. 형성권. 그래서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지청형항 중에서는 요 형성권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온다. 이렇게 한번 그래서 분위기를 한번 이렇게 잡고 시작해 보시죠. 뭐. 응?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여기서 여실히 증명이 됩니다. 거의 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거기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요. 1번.
형성권의 행사 기간은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 기간이며 제척 기간이 도과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 사항이다. 이 형성권의 행사 기간 중에서 특히 여러분 민법 제 146조에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나오죠. 자, 취소권의 단기 소멸. 자,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라고 14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이 취소권의 단기 소멸이라고 명명을 하죠. 근데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는 이 취소권의 행사 가능 기간은 제척 기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떠세요? 제척 기간과 소멸시효의 차이, 결정적 차이가 있죠. 소멸시효는 당사자 원용을 요합니다. 당사자가 원용을 요하지만 제척 기간은 법원이 직권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직권 조사 사항이다 또는 직권 판단 사항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1번 지문은 당연히 옳은 지문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나아가서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갑이 을로부터 사기를 당했다. 그럼 사기를 당하게 되면 아시다시피 민법 제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법률행위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내 취소권 행사했다.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했다. 둘 중에 하나 어느 하나든 먼저 도래하면 취소권 소멸하죠. 근데 어쨌든 그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했어요. 그럼 취소권 행사하게 되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매매계약이 사기를 당한 매매계약이 뭐가 되죠? 무효가 되고 당연히 서로 간에 어떤 문제 생깁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이 되죠. 그런데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 가능 기간은 제척 기간일까요? 소멸시효일까요? 그것은 소멸시효가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씀드려서 취소권이란 이 권리 자체의 행사 가능 기간은 제척 기간입니다. 이것은 법원의 직권 조사 사항입니다. 그렇죠? 직권 판단 사항이고요. 그런데 일단 취소권자 갑이 즉 상대방 사기자를 상대로서 취소권을 행사했다는 거예요. 이 기간 내에 행사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권리가 발생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 발생되고 그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행사 가능 기간은 그것은 제척 기간이 아니고 무엇이다? 소멸시효 기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주의를 하셔야 돼요. 지문 잘 보셔야 돼요. 그 형성권을 행사한 결과 발생되는 예를 들면 권리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것은 제척 기간이 아니고 소멸시효가 적용이 된다는 그와 같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몇 년일까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보통의 민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10년이겠죠. 네. 자, 뒤에 가서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다음 2번 지문입니다. 그래서 1번은 옳은 표현이고 그러니까 취소권 자체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2번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분을 제척기간 내 법원에 접수하면 되고 반드시 제척기간 내에 송달될 필요는 없다고 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죠. 이거 판례에 의하면 자 이럴 때는 이제 여러분 밑에 해설이 자세히 되니까 해설에 필요한 부분 밑줄을 좀 쳐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복습할 때 이 많은 분량의 문제를 여러분이 짧은 시간 내에 회독을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회독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해설 좀 밑줄을 쳐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밑에 그 문제 제일 밑에 보면 2번 해설이네요. 그죠? 보험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분을 까지 밑줄 딱 치고요. 자, 중략 좀 하겠습니다. 중략 좀 하고 밑줄 다 칠 바에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책 읽고 말지. 그죠? 그러니까 밑줄을 핵심적인 키워드를 밑줄 작업을 해 주시고 가급적인 밑줄은 줄이는 게 좋죠. 그래서 그래야지 회독이 반복할 때 도움이 되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소장 부분이 제척 기간 내에 피고에게 자, 밑줄입니다. 그다음에 송달되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발생하는지에 여부해서 적극 이렇게 됐으니까 당연히 송달돼야만 그 해지의 해지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번 송달될 필요는 없다니까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죠. 3번. 자, 환매권 등 형성권의 행사로 발생한 개별적 청구는 자, 개별적 청구에서 가로 속에 뭐라 되어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는 일반 채권과 마찬가지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민법 제 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문이 항상 기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니까 읽는 데만 또 시간이 걸리죠. 지금 이 내용이 여러분 뭔지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이쪽으로 좀 오겠습니다. 빈 공간 찾아서 이제 지워도 되고요. 자, 지우고 자, 무엇을 표현하냐? 예를 들면 갑하고 을하고 이제 그 매매 계약을 이제 시간은 없으니까 여러분 좀 최대한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자, 그래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 받았죠. 그런데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여러분 동시에 특약란에 뭔가를 기재하는 게 있죠. 환매 특약이라고 있다는 거죠. 그럼 환매 특약을 맺었을 때는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이제 특약을 약정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환매 특약을 붙였을 때는 약정된 그 환매 기간, 이제 부동산인 경우에는 5년이고 동산인 경우에는 3년 이내 범위 내에서 환매 기간을 정하는데, 일단 예를 들어서 부동산으로 예를 들면 그 5년 범위 내에서 이제 환매 기간을 정했단 말이죠. 그럼 그 기간이 도래되면 갑은 을로부터 매수인으로부터 애초에 받았던 매매 대금에다가 매수인이 처음에 부담했던 매매 비용이 있겠죠. 그 비용을 합쳐서 돌려주고 그걸 환매 대금이라 그러죠. 환매 대금을 돌려주고 무엇을 행사하냐? 환매권이라는 것을 행사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환매권을 행사합니다. 이 환매권. 그러면 이제 이 환매권은 일종의 뭡니까? 형성권이거든요. 일방적 의사표시로서 그 효과가 발생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하고 하는 강력한 권리입니다. 형성권입니다. 그러면 환매권 행사하면서 다시 소유권을 되돌려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환매권을 행사한 결과 발생되는 갑의 을에 대한 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입니다. 소유권 등기, 줄여서 그냥 소유권 등기 청구를 할게요. 이 등기 청구는 뭐냐? 보통의 민사채권으로서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에서 여러분에게 묻는 것이 뭐냐면, 환매권이라는 권리 자체는 형성권이지만 형성권의 행사 가능 기간은 우리 민법이 대체적으로 제척 기간을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형성권의 행사 결과 행사할 수 있는 소유권 등기 청구권, 이것은 뭐냐?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거. 이것은 여러분 방금 제가 여기서 설명드린 사기를 당한 이 갑이 상대방 사기자를 상대로 해서 취소권을 행사하는 이 취소권 자체는 형성권이죠. 이것의 행사 가능 기간은 법 10년 또는 추 3년 내에 아야 된다 함으로써 이것은 형성권이지만, 그러한 취소권을 행사한 결과 발생되는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말소 뭡니까 여러분? 부당이득 반환 청권,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권, 을 앞으로 돼 있는 뭐 말소등기 청권 이 되겠죠. 결국 그것은 뭐다? 소멸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에 4번입니다. 당사자 사이의 매매 예약 완결권. 여러분 이것도 뭐예요? 형성권이에요.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입니다. 행사할 수 있는 시기를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도 그 제척 기간은 이제 이렇게 연결돼요. 형성권의 행사 가능 기간은 법이 딱 정하고 있는 법률이 정한 권리의 존속 기간으로서 형성권이다. 이렇게 여러분 연결이 되죠. 그래서 이 예약 완결권도 형성권이고, 그 제척 기간은 당초 권리의 발생으로부터 10년간의 기간이 경과하며 만료되는 것이지, 그 기간을 넘어서 그 약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로 연장된다고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형성권의 행사 가능 기간이 제척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고, 그럼 제척 기간이다라고 하면 이건요 연장도 안 되고 단축도 안 되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 제가 자꾸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자제할게요. 왜냐하면 뭐 공부 한번 이렇게 좀 심도 있게 해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전에 공부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다시 이렇게 차곡차곡 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어쨌든 뭐 새술은 새부대에 담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여러분 공부를 한번 했든 아니면 지금까지 그냥 하지 않고 있었든 모두 처음 하신다고 보고 그렇게 간주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 기본적인 사항을 제가 아시죠 하면 오히려 나 기억 안 나고 그러면은 오히려 스트레스를 제가 드릴 수가 있는데, 그 표현 좀 자제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소멸시효는 뒤에 가면 또 기본적으로 나오지만은, 소멸시효는 그 기간을 연장이나 가중하거나 아예 제도 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이건 당연히 인정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기간을 단축, 그 다음에 요건을 경감하는 것은 가능하죠. 경감, 단축은 가능하다. 소멸이요. 근데 제척 기간은 이건 연장, 가중, 배제도 안 될 뿐더러 단축, 경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정한 하나의 권리의 존속 기간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4번 지문은 뭐냐면, 제척 기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그 기간을 넘어서 어떤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약정을 하더라도 그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당사자가 그 제척 기간의 행사 기간을 연장을 했다 하더라도 당연히 그건 연장된다고 볼 수 없고, 법이 정한 그 기간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그래서 1번 봤습니다. 자, 여러분 3번 한번 보시죠. 3번. 아니, 3번이 아니고, 신의성실의 원칙이 2번이네요. 자, 오른쪽 페이지 5페이지 제일 밑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이것은 여러분, 이 1번 지문은, 역시 뭐, 어때요, 여러분? 무려 5줄이네요. 5줄인데, 자, 사실관계를 잠깐 설명을 드리면, 갑 건물의 을이 임차인으로, 주택입니다. 주택 임차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갑이 은행에, A은행에 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이제 융자를 받는 과정에서 A은행의 실무자가 그 대부 담당 실무자가 이렇게 실사를 나와서요. 실사를 이렇게 나왔더니 을이 거주하고 있는 거 임차인이 그래서 A은행이 이제 을한테 물었습니다. 보증금 얼마에 뭐 살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는 보증금 없이 살고 있는 사람이다. 보증금 없이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중에 뭐 이 주택이 경매가 되어서 이렇게 경매 절차에 넘어가더라도 난 일체 권리 행사하지 않겠다. 라고 그러한 권리 포기를 하겠다는 그런 그 확인서까지 작성을 해줬대. 확인서까지 이렇게 써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A은행이 결국 갑이 변제하지 않음으로써 경매권을 행사해서 경매 절차가 이제 진입되니까 을이 갑자기 돌변한 거죠. 돌변해서 나는 사실은 보증금 얼마 걸고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나는 그 대항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번복을 하는 겁니다. 과연 이 을의 번복된 이와 같은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닐까. 신의칙 중에서도 여러분 금반원의 원칙이 있죠. 한 번 말한 것을 뒤집는 것은 금한다. 금반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이제 위배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결론이 어때요? 역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저쪽 위배되는 것으로서 반하는 것으로서 이 을의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주택 경매 절차에서 제일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하는 주택 임차인이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를 하였으나 1순위 근저당권자에게 작성해준 무상거주 확인서. 자, 을은 아까 제가 뭐라 했죠? 나는 보증금 없이 살고 있다라고 확인서까지 써줬다 그랬죠? 무상거주 확인서로 인하여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주택 임차인은 임차 보증금 반환 채무를 인수하지 않을 것을 신뢰하면서 주택을 낙찰받은 매수인 누굽니까? 예를 들면 병입니다. 자, 이 주택을 낙찰받은 경매 절차에서 낙찰받은 매수인, 종전말로 경락인, 그렇죠? 그래서 낙찰받은 이 매수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을은 병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지문입니다. 그 다음에 2번 지문은요. 2번 지문은 A가 아들인 B 소유의 부동산을 뭐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데요. 이게 지금 그림으로 보면 이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될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황은 뭐냐면요. 지금 B가 아들이고 아들자, 그 다음에 A가 아버지야, 아버지. 그리고 이제 C한테 이게 어떻게 되냐? 아들의 부동산을 매매에 대한 대리권이 없으면서도 있다고 한 이 A가 자, B 아들을 대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얘기입니다. 체결해서 이제 이렇게 체결했다는 거죠. 이거 뭡니까? 협의의 무권대리. 여러분, 나중에 나오죠. 협의의 무권대리. 협의의 무권대리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협의의 무권대리. 자, 구체적인 법률 관계는, 진행하면서 해당 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런 경우에 협의의 무권대리에서는 본인한테 어떤 권리가 있죠? 추인권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거절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들이 사망함으로써 아버지가 단독 상속을 받았다는 거죠. 아들의 지위를, 본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아서 이제는 자기가 본인의 지위를 승계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해서 상대방 C에 대해서 자기가 그 무권대리로서 행위를 했던 매매 계약을 추인하는 것은 이건 가능하죠. 이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건 가능한데 거절권 행사하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이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는 거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금반원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겁니다. 위배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금 본인이 아들로 나와 있고요.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아버지로 이렇게 나왔는데, 실은 이게 실제 시험에 나올 때는 어떻게 잘 나오냐면요. 실은 A가 그러니까 본인이 아버지로 나오고, 그 다음 B가 이제 아들이 무권대리로 나옵니다. 무권대리로 나와요. 아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이 이제 아버지, 나중에 이 판례가 시험 잘 나오니까 해당 부분에서 또 한번 간단하게 표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버지의 건물을
건물을 이 아들이 대리권도 없으면서 대리권을 받은 것처럼 가장하고 상대방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아버지가 고령입니다. 연세가 고령 뭐 90 가까이 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충격받고 돌아가셨거든. 그리고 또 출제될 때 보면 꼭 이 B가 아들이 단독 상속인으로 나오죠. 독자로.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지위를 그대로 승계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추인권 행사하는 것은 어차피 자기가 팔아먹기 위해서 계약을 했으니까 추인권 행사하는 것은 이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거절권 행사하는 거, 이제 와서 나 이거 못 팔겠다, 못 팔겠다, 다시 돌려달라라고 이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질 원칙에 반한다. 신의칙 중에서도 여러분 아시죠? 금반응의 원칙에 어긋난다. 금한다. 뒤집는 뒤집는 거, 말씀 원자. 한 번 말한 것을 뒤집는 것은 금한다. 금반을 원칙, 신의성질 원칙 중 분칙이죠, 분칙. 그래서 당연히 반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문제는, 이 사례로 이렇게 본인이 아들이고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 이렇게 나왔지만 본래 시험에 더 잘 나온 것은 이쪽입니다. 본인이 아버지고 그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인이 아들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 있죠. 이제 더 잘 나오니까 이것을 더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좀 이제 그래도 읽어야겠죠, 여러분. 여러분한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 설명 다 드렸으니까, 그렇죠? 네, 오늘 어쨌든 1교시니까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가 아들인 B 소유 부동산을 B의 대리인 것처럼 행사. 이 그림 그대로 적용하시고 행사하면서 C에게 매도하였고 이후 B가 즉 아들이 사망하여 아버지 A가 아들 B를 단독 상속하게 된 경우 A가 자신의 매매가 무권 대리형에서 무효했던 이유로 C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이미 넘겨준 거 있잖아요. 이미 무권 대리로서 매매 계약하고 넘겨준 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의 원칙이나 신의성질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네, 틀림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제가 지문이 참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죠? 네. 그렇죠. 3번도 굉장히 중요하죠. 빈도 있죠.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것은 특별한 사정에만 신의 측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이다. 라고 했는데 그럴듯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관계는 여러분 어떤 관계냐? 투자신탁회사 A가 투신사였고, 그죠? 투자신탁회사 줄여서 그냥 투신사를 할게요. B가 이제 고객입니다. 고객인데, 투신사와 그 다음에 이제 고객 사이에 수익 보장 약정을 했다는 얘기죠. 수익 보장 약정을 했는데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뭐 요즘 같은 상황이랄까요? 지금 주가가 뭐 폭락하고 있습니다. 계속 연일 폭락하고 있고 뭐 코스피가 2000이 무너지니 어쩌니 뭐 이런 물론 이제 뭐 지금 그런 심각한 지금 상황에 있습니다. 만약에 요즘 같은 상황이라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사실 이 B는 A 투신사의 그 같은 제의를 믿고 이렇게 해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상 투자금이 보전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B가 A를 상대로 해서 왜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 했으니까 보장해 달라라고 하니 투신사가 돌변을 했습니다. 또 돌변했어요. 행동을 이제 바꿔가지고 뭐라 했냐면 증권거래법 상의 규정에 이 수익보장 약정 자체는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소로서 그런 약정은 효력이 없다. 즉 무효다. 효력이 없다. 무효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 보장을 못 해주겠다. 이유가 뭐냐면 그 약정 자체가 효력이 없으니까 관련법에 의해서 효력이 없으니까 보장을 해주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행동을 바꾼 거예요. 그죠? 처음에 해주겠다 해놓고 못 해주겠다 바꾼 거죠. 과연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보면요. 이렇게 표현이 설시가 되고 있어요. 만약 이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라고 해버리면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제도를 오히려 실현시키는 결과가 된다. 강행법규에서 금지하고 있는 어떤 그러한 것을 오히려 판결이 오히려 그것을 실현시키는 그런 결과가 됨으로써 강행법규라는 이와 같은 근간을 무너뜨리는, 즉 몰각시키는 결과가 됨으로써라는 표현을 했는데 몰각이 뭡니까 여러분? 무너질 몰자의 다리각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리를 다 무너뜨린다는 거죠. 그렇죠? 아예 그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수익보장 약정에다가 보장해주지 못하겠다라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신의성질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판시한 이유, 그것이 바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행법규가 금지하고 있는 제도
자체를 무너뜨린 결과가 된다. 오히려 실현시키는 결과가 되어짐으로써 그러한 것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조심해야 돼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의 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이다 했는데 틀렸습니다.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밑에 해설 3번이거든요. 제일 밑에 나와 있는데요. 해설 3번인데 여러분 꼼꼼히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신의 성실 원칙에 파생되는 실효의 원칙은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신의 성실의 원칙은 물론 우리 민법 제2조 1항에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좀 세분해서 내려가면 민법 중 채권법에 두드러지게 적용되고 채권법 중에서도 계약법 분야에 가장 밀접하게 적용이 됩니다. 계약 관계에서 그죠? 밀접하게. 그러니까 신의 성실 원칙이 여러분 본래 어떤 내용입니까? 권리행사와 의무이행은 신의조차 성실해야 한다라고 민법 2조 1항에 규정은 되어 있지만 그것을 좀 더 깊이 표현하면 어떻게 되세요? 법률관계에 참여한 모든 자는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법률관계라는 게 결국 뭐냐면 주로 계약관계거든요. 그래서 이 계약법 영역에 가장 두드러지게 적용이 되고요. 이것이 이제 나아가서 앞으로 좀 더 나아가면 자 상법 여러분 상법 뭐 아시잖아. 또 상법 그러니까 우리 상인들 간의 어떤 법률관계를 규율한 상법 자 그래서 특별사법이라고 합니다만은 또 나아가서 사회법 영역 있죠. 뭐 노동 근로기준법이라든가 경제관련법이라든가 이런 사회법 영역 이런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뭐 공법 있잖아요. 헌법, 행정법, 그다음에 뭐 세법, 민사소송법 과 같은 공법 영역에도 신의칙이 적용되니 한마디로 말해서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법 영역에 적용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방금 거기 나와 있는 지문에서 소송법상의 그 내용에도 권리 행사라든가 이런 것에도 당연히 신의성실 원칙이 적용이 된다는 거 당연하죠. 네, 그래서 거기 항소권과 같은 소송법상 권리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옳은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지문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의 생존 시에 피상속에 대해서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상속 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 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게 포인트입니다. 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포기하지 않았다면 상속 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다시 주장하는 것 이거 신의 측에 반하지 않는다. 그렇죠? 신의 측의 권리 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 측에 반하는 권리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잘 봐두십시오. 이것도 은근히 빈도 있는 판례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상속 개시 후에 자신이 다시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 자, 이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7페이지. 자, 오른쪽 페이지 4번으로 가겠습니다.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제일 밑에 문제죠. 권리 남용 금지의 원칙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1번 판례는 일반적으로 권리 남용의 요건으로서 행위자에게 이익이 없으면서 상대방에게 손해 또는 고통만을 주기 위한 목적. 자, 그게 여러분 상대방에게 손해, 고통만을 주기 위한 목적. 그 부분에 밑줄 한번 쳐보시면 이것을 우리가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이라고 하죠. 주관적 요건. 자, 이것이 있어야 한다. 그 뒤에 나와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여러분 권리 남용. 우리 민법 2조 1항에서 2조 1항은 신의칙이고요. 2조 2항에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죠. 근데 이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한 요건에서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이 있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요건이라는 것은 권리 행사가 있고 권리 행사가 있는데 이 권리 행사가 사회성, 공공성에 반한다. 사회성, 공공성에 어긋난다는 점, 반하.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객관적 요건이죠. 객관적 요건이고요. 그 다음에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이 있습니다. 타인을 해할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자, 타인을 해가 뭐 해를 줄 해할 목적성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이제 권리 남용이 되기 위한 주관적 요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 학설은 뭐 견해 대립이 있지만 객관적 표준설 등등 견해 대립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니까 판례는 어떻게 봅니까? 판례는 일관성은 없습니다. 일관성은 없지만 뭐 객관적 요건만을 강조한 과거의 판례가 있고 주관적 요건을 강조한 판례가 있고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선택적으로 요구한 것도 있고 동시 요구한 것도 있고 판례가 일관성은 없지만 지금의 주류적 태도는 뭐다? 판례는
객관적, 주관적 요건을 모두 요구하는 것이 현재의 판례의 주류적 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꼭 좀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1번 지문이 결국 자 앞에 여러분 시간 아끼겠습니다. 두 번째 줄 마지막에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어때요? 현행 판례는 권리남용이 되기 위한 이 타인을 해야 할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주관적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객관적 요건만을 요구한 게 아니라. 자, 1번 맞고 2번. 상속 개시 전에 상속 포기 약정을 한 다음 상속 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거. 아까 나왔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했는데 X죠. 틀렸고요. 아무리 이제 이 능력 시험이 지문이 뭐 아까 그런 표현 드렸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짧죠. 예. 자, 2번 틀리고 정답 3번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 판결의 집행이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네. 자, 그 다음에 4번 근저당권자가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등기부상 표시와 다르다는 이유로 임대차의 대항력을 부정하는 주장이 신의 측에 비추어 용납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주장을 배척할 수도 있다. 네, 내용이 있고요. 자, 보시고 자, 다음 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9페이지 자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신의 측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걸 했는데요. 1번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 규정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옳은 판례고 시험에 아주 일반적 시험에서도 자주 나오는 판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의 측에 반한다 또는 권리남용이다는 것은 이것은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이 뭐 한다고요? 직권 판단할 수 있다. 근데 이것이 틀리게 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당사자 주장이 있어야지, 원용이 있어야지 법원은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틀리게 낼 때는 그렇게 제시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법령인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 것, 이것은 신의 측이나 금반원에 반하지 아니한다. 방금 설명드린 투자신탁회사, 투신사와 고객과의 관계 설명드렸죠. 자, 됐고요. 자, 3번 이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정 당시, 자, 여기 그 조심. 자, 지문 읽기 전에 먼저 그 사실관계 설명부터 먼저 좀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A 회사의 B가 이사였어요. 이사 임원이었어요. 근데 이 회사를 위해서 보증을 썼어요. 이사가 보증인이 됐는데 그러니까 A 회사가 C은행으로부터 채권자 C은행으로부터 사업 자금을 빌림에 있어서 이사가 보증을 섰는데 이 보증이 어떤 보증이냐 이제. 근데 이 이사가 이제는 퇴사를 했습니다. 뭐 명예퇴직을 했다 할까요? 퇴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정이 달라진 거죠. 조금 전에 내가 이사로 있을 때 보증을 썼지만 지금은 이제 그 회사에 내가 임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퇴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사로 있을 때 서준 보증계약을 해지하겠다. 문제는 이 보증계약의 해지권 행사와 관련된 판례인데요. 이것이 과연 가능한가? 해지권 행사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데 주의해야 되죠.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냐, 아니면 불확정 채무, 또는 이제 뭐 불확정 채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포괄, 뭐 금보증 이렇게 나오기도 하죠.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일 때는 자, 원칙적으로, 이거 사실 원칙이 있고 또 예외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대개는 원칙에 입각해서 출제를 합니다. 근데 예외도 있으니까 이건 조금 기다리시고요.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다. 이 소리가 뭡니까? 뭐 1억이면 1억, 뭐 5억이면 5억. 딱 정해진 채무 한도가 정해진 것에 대한 보증일 때는 이때는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하더라도 이사의 지위에서 떠났다 하더라도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일 때는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것이 판례고요. 불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일 때는 이때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건 뭐 얼마가 터질지 알 수 없는 대단히 무서운 것이니까 이건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예외 있잖아요. 이건 좀 예외는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지금 여러분 법원직 관련 시험에 지문 하나 나온 적은 있습니다. 잠시 후에 확인시켜 드리고요. 주로는 출제될 때는 원칙에 입각해서 나온다. 그죠? 해지할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일 때는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걸 기억하시고, 예외적으로 아무리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이라 하더라도 그 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
특별한 어떤 그 상황일 때는 이때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요 예외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러분 제가 좀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막 헷갈려 버리실까봐. 그래서 일단 원칙에 입각해서 확정 채무는 해지권 행사 못하고 불확정 채무는 할 수 있고 요것만 좀 기억해 두시죠. 요것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지문 한번 보겠습니다. 3번 지문인데 다시 한번 회사에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액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에 자 포인트 키워드 나오세요. 확정 채무. 자 밑줄 빡 쳐주시고 확정 채무에 대해서 보증을 하였더라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면 사정 변경을 이유로 보증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지할 수 없. 해지 X 나왔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 자 잠시 다음 페이지,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가 이제 여러분의 그 2016 사무관 시험에 출제되었던 바로 밑에 문제, 7번 문제의 3번 지문 보세요.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제일 위에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확정 채무를, 거기 밑, 포인트 밑줄, 불확정 채무를 보증하는 이른바 계속적 보증의 경우가 아닌 특정 채무를 보증하는 일반 보증. 그러니까 특정 채무가 이 확정 채무에 대한 보증. 이런 일반 보증의 경우에 있어서 보증인의 책임 제한은 신의칙에서도 허용될 수 없다는데 보증인의 책임 제한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예외가 있다. 이 예외를 거기 지금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예외를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 3번이 틀리고 정답인데요. 될 수 없다. 이랬습니다. 자, 돌아오시고 자, 6번에 4번 지문. 다시 6번에 4번 지문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앞서 얘기했던 권리남용의 객관적 요건과 주관적 요건, 판례는 주관적 요건까지를 요구하는 이런 것이 이제 주류적 태도다는 것이 4번 지문입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 여기까지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부지런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